네트워크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더 들여다볼 건데요. 전체 문제 비중에서 네트워크의 비중이 조금 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집에 컴퓨터가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컴퓨터로 뭘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엑셀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죠. 네. 인터넷이 안 되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유심이 없어진 오래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다 활용을 해보려고 하면 딱히 쓸 데가 많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해지고 익숙해졌죠. 재작년인가 서울에서 KT 서대문 지점인가 거기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업무가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주변 일대가 완전 마비가 됐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카드 결제도 해야 되고 또 카톡도 안 보내지고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도 아주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인터넷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970년대에 그 ISO,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우리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규격화를 해보자라고 출범한 게 ISO 아니죠 OSI입니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처음엔 3계층으로 시작했다가 4계층, 5계층 이렇게 늘어나면서 최종적으로 OSI 7레이어 7개의 계층의 구조를 가지게 됐어요. 이 OSI 7레이어 그림을 제가 카페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림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OSI 7레이어 모델에 대한 계층이고요. 오른쪽은 어제 TCP/IP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프로토콜이 TCP/IP였죠. 인터넷을 할 때와 OSI 7레이어가 각 계층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표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OSI 7레이어의 1, 2계층이 해당하는 부분이 TCP/IP에서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여기 TCP/IP에서는 인터넷 계층이라고 부르고 전송 계층은 TCP/IP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송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OSI 7레이어의 5, 6, 7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TCP/IP에서는 응용 계층이라고 묶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층 이름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물리 계층이 물리적인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나타낸다. 1계층이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2계층부터는 실체가 없어요. 네, 논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APP 하면 앱이죠. 우리 스마트폰의 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화면, 창, 인터페이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카톡 어플을 실행합니다. 카톡을 버튼을 딱 누르면 카톡 창이 딱 뜨죠. 이전에 있었던 메시지들이 보이고 뭔가를 클릭하면은 이전에 대화했던 대화창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 화면을 보고 입력할 수 있는 부분, 거기가 인터페이스고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 자, 그럼 맨 위쪽에서부터 이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래쪽에다 컴퓨터로 키보드로 따따따따 이제 명령을 딱 쳐서 딱 내리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한테 뭔가 대화창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대화창이 아래쪽으로 메시지를 이제 내려보내주면 이 표현 계층, 프레젠테이션, 이거 이제 발표하는 걸 생각하실 것 같은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표현 계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변환을 해요.
예를 들면은 메시지를 헬로우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은 0101 이런 그 기계적인 데이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표현 계층이에요. 이 표현 계층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유튜브로 동영상을 스트리밍을 본다든지 그림 파일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신을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달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환돼서 사람한테 보여줄지 그리고 어떻게 또 신호로 바꿔서 전달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 표현 계층입니다. 세션 계층은 논리적인 접속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로그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한 후에 네이버 뉴스에 갔다가 네이버 메일에 갔다가 네이버 블로그로 갔다가 또 네이버 카페로 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을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버가 다 각각 따로따로 있는데 접속을 유지한 상태로 그 사이트 안에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논리적인 접속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사이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접속을 유지한 상태로 가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세션이 연결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션 계층이 있습니다.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요. 3계층의 IP가 있고요. 4계층의 TCP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CP/IP 또는 4계층에 있는 UDP/IP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CP랑 같이 사용하면 TCP/IP, UDP와 같이 사용하면 UDP/IP. 그래서 3계층, 4계층 부분이 인터넷의 핵심, 인터넷의 근간이에요. 인터넷이 실제로 작동하고 접속되고 데이터그램이 전달되는 그런 기능들이 모두 다 이 3, 4계층에 몰려 있습니다. 1, 2계층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전달하는 데 가까운 그런 내용들인데 1계층에서는 케이블 그리고 신호 전기 신호들 있죠?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1계층에 있는 거고요. 전압이 뭐 플러스일 때는 1, 뭐 마이너스일 때는 0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가 바로 1계층입니다. 물리적인 것. 그리고 2계층에서는 이제 위쪽에 있는 논리 주소인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시키거나 물리적인 것을 실제 케이블에다가 연결하는 그런 접속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는 데가 바로 2계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헬로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신호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변환이 돼 가지고 마지막에 제일 밑에 있는 케이블에서는 전기 신호 0과 1의 신호 형태로 바뀌어서 이제 전달되는 과정 전체를 7개 계층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자, 맨 아래쪽 물리 계층부터 우리 교재에서 좀 차근차근 좀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만 조금 짚어볼게요. 이 장비 사진을 제가 또 보여드릴 건데 물리계층 제1계층은 허브, 리피터 등의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데이터 부호화 방식, 케이블의 형태, 충돌 감지 방식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가 바로 이제 물리적인 계층입니다. 만져지는 거, 하드웨어 이게 바로 이제 1계층 물리계층이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하드웨어가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제 제어하는 곳인데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같은 것들을 담당합니다. 순서 제어, 뭐 오류 검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여기 2계층에서의 이런 기능들은 4계층하고도 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2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 하드웨어가 움직이는 방식을 정의하는 거고 3계층이 IP라고 했습니다. IP는 IP 주소가 여기 3계층에 있고요. 경로를 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라우팅. 라우터라는 게 3계층에 있습니다. 자, 4계층에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전송을 담당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류 검출, 오류 복구, 흐름 제어 기능들이 있는데 2계층하고 좀 비슷해요. 이 4계층에서는 이제 3계층에 대한 제어,
2계층은 1계층에 대한 제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5계층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결, 논리적인 접속입니다. 세션 접속 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표현 계층은 이제 데이터 변환인데 코드 변환, 데이터의 재구성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기능입니다. 7계층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보고 다룰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7계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메일을 쓴다, 메신저를 쓴다, 카톡을 쓴다 이런 건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이런 것들이 다 7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이 이름 정도를 좀 익혀두시면 이 세븐레이어 관련 문제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웹브라우저 사용 방법. 웹브라우저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매일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은 사파리를 써보셨을 거고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삼성 인터넷이나 아니면 크롬 같은 것들을 깔아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우리 PC 브라우저도 종류가 많죠.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브라우저들을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우리가 표준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계속 했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좀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은행 사이트를 사용을 하시거나 뭐 어떤 사이트에서 뭔가 기능, 로그인이라든지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보면 웹 플러그인 프로그램, 액티브엑스, 플래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보안이 약하고 또 컴퓨터를 느리게 만들고 부하가 크고 뭐 그래요. 앞으로는요. 뭐 이미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 지금 웹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공부하거든요. HTML5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HTML5는 HTML 언어,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가 HTML 문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스를 좀 보면 지금 보이는 요런 구문들 이 페이지 자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예쁜 홈페이지 화면이 뭐 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HTML 구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이런 코드를 가지고 이제 짜는 데 있어서 이 언어 체계 자체를 HTML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HTML이 버전이 이제 5가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DHTML이라고 합니다. DHTML은 다이나믹 HTML. 그래서 동적인 웹페이지 구성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얘가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 페이지를 보는 우리 기기들, 장치들이 해상도가 모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제 핸드폰과 옆 사람 핸드폰이 사이즈가 달라요, 화면이. 그리고 우리 인터넷 창도 지금 제가 창 크기를 좀 줄여보면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 화면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제 줄어들었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맞춰서 동적으로 이렇게 외부 플러그인 없이 자체적으로 대부분의 역동적인 기능들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만든 언어가 바로 HTML5입니다. 이 HTML5로 잘 활용해서 만들어진 페이지가 바로 제가 봤을 때 애플의 사이트가 기가 막혀요.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창에서 뭐 아이폰 12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지금 막 화면이 움직이죠. 이게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픽 이미지를 여러 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마치 동영상인 것처럼 이제 잘 만들어놨는데 마우스 휠을 제가 좀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휠을 좀 내려보면요, 뭔가 이제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예, 이거 보면 얘가 이렇게 막 돌아가죠. 예, 휠을 제가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지를 이어 붙인 겁니다. 여러 장의 페이지를.
쭉 가지고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다른 손이 나오기도 하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꼭 시간 내서 아이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봤을 때 HTML5가 제대로 제일 잘 구현되고 멋지게 된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화면이 빨개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막 변했다가 글씨가 이제 점점점 나오기도 하고, 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화면이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까매졌다가 다시 하얘지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얼마든지 앞으로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전송하는 겁니다. 웹서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서버에다가 이 프로토콜 열어놓고 홈페이지 파일 넣어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면 보여주면 그게 웹서버거든요.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웹문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입니다.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안 하는 추세이다. 예.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예. 시험 문제가 나오는 기점은 좀 오래된 거니까요. 전자우편 발송 그리고 HTML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예, 간단한 편집 기능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직접 편집하는 거.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들은 옛날에 우리 나무 웹 에디터라는 게 있었는데 홈페이지 만들려면 그거부터 배웠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드림위버라든지 아니면 CSS를 배우게 됩니다.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 주소를 볼 수가 있죠. 히스토리 기능이 있고요. 자주 방문하는 URL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유명한 것들이 이제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크롬이 빠졌네요. 네, 지금은 이제 크로니움 엔진이라는 것을 구글이 개발해서 다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크로니움 엔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계속 고집을 하다가 최근에 크로니움 엔진 기반으로 개발한 엣지를 막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심지어 윈도우 10 쓰시다 보면 익스플로러가 갑자기 사라지고 엣지가 막 뜨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좀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익스플로러 기반의 홈페이지들을 지금 빨리 전부 다 크롬 기반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안 바꾼 업체들이 조금 있죠. 제가 조금 이제 눈여겨봤던 사이트가 어디가 있었냐면 자격증 시험 중에 이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게 한때는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이테스트라는 그 사이트가 딱 보면 좀 오래된 느낌이 나나요? 이런 데가 이제 전부 다 프레임 같은 걸로 돼 있고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면은 이제 맞춰서 사이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죠. 반응형 웹페이지가 아닌 거죠. 이런 게 이제 좀 오래된 페이지입니다. 이 테스트 자격증 시험이 국가공인이라 아직도 이제 시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좀, 예, 좀 도태된 느낌이 좀 납니다. 이런 데가 좀 아쉬워요. 네. 자, 웹페이지 좀 내려가서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 여기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인터넷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를 지금 찾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이콘이 안 나와 있는 컴퓨터들이 많거든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실행을 해보자고 하면 시작 버튼 눌러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찾으시거나 검색 버튼에 EX라고 써보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아이콘을 직접 이렇게 검색해서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실행을 해보면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창이 이제 이렇게 뜨고요. 이 인터넷 창에서 우측 상단에 요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아래쪽에 인터넷 옵션이 있는데 이 인터넷 옵션 창에 요 메뉴들이 시험에 그렇게 자꾸 나와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없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반영이 금방 안 되더라고요. 자, 인터넷 옵션 창을 좀 이렇게 같이 좀 보면
익스플로러의 이제 설정 창이고요. 제어판에도 인터넷 옵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로 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페이지에는 홈페이지를 뭘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제가 www.naver.com 이렇게 이제 바꿔놓게 되면 인터넷을 실행했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했을 때 네이버부터 이제 뜨게 되죠. 요 밑에 보면 이제 검색 기록 같은 걸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끌 때마다 인터넷 사용했던 기록이 모두 다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접속했던 기록들, 엄마가 내가 뭐 했는지 좀 모르게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보면 세부적으로 검색 기록들을 직접 더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쿠키 뭐 먹는 거죠. 쿠키. 인터넷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작은 조각들이 생기는데 정보들, 접속했던 정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임시 데이터들,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설정 파일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쿠키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아래쪽에 쿠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먹는 쿠키랑 철자가 똑같아요. 인터넷 방문 정보를 기록하는 파일인데 접속한 후 사이트 내에서 어떤 정보를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쿠키입니다. 이 쿠키를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로그인을 해서 뭘 좀 하셔야 되면은 이렇게 접속 기록 같은 것들을 꼭 삭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거기 있는 공용 컴퓨터로 크롬을 좀 쓰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시면요. 우측 상단에 크롬 창입니다, 이거. 크롬 창 메뉴가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좀 치워볼게요. 우측 상단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보면 새 시크릿 창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크롬입니다. 새 시크릿 창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창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인터넷을 하시면 그 접속 정보가 남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인터넷을 쓰시고 깔끔하게 닫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보안 일을 좀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제 저보고 뭔가를 해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동차를 끌고 카페 근처로 갑니다. 카페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 노트북으로 카페 공유기에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와이파이 접속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들어서 커피 한 잔 사갖고 나오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붙여 있으니까 보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차에서 제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와이파이 붙어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들 있죠? 네, 그런 데에 꽤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변조하거나 안에 있는 파일들을 꺼내오거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들도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비밀번호 안 걸고 쓰시거든요. 노트북이에요. 그렇잖아요. 노트북 키고 전화 버튼 누르면 바로 그냥 켜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그냥 비밀번호 없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같은 것들을 쓰실 때 물론 내가 가치 있는 정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쟁자예요. 제 경쟁 업체 사장이 거기 안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도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 도청 프로그램을 깔거나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길에서 누가 저 전화 한 통만 급한데 한 통만 쓸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피싱 프로그램 까는데 2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주소 접속하면은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래요. APK 파일 다운받아서 바로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백으로 이제 깔려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연락처, 전화 통화 내용, 그다음에 사진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중요한 자료를 그런데 보관 안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사실 스마트폰 하나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주민등록번호부터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 보안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인터넷 옵션을 보고 있었어요. 자, 쿠키는 그래서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직접 지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안 탭에 가면 이제 보안 설정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 설정은 내가 특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지 않은 것들에서는 좀 이상한 파일들을 다운받지 않겠다 이런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바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보안 수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높음으로 해놓으면은 웬만한 사이트들 접속할 때마다 메시지가 자꾸 나와요. 얘를 좀 낮춰놓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다 그냥 접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 정부랑 관련된 사이트들, 뭐 민원24, 뭐 노동청 홈페이지, 뭐 아니면 뭐 인력개발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랑 관련된 기관들이 이제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그냥 법적으로만 야 너네는 3가지 이상의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뭐 이런 뭐 SSL 같은 프로토콜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이런 걸 뭐할로 해 하면서도 이제 억지로 그냥 업체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엠프로텍트, 그 다음에 뭐 키보드 로커, 뭐 이런 이제 그 공인 인증서 설치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깔지 않으면 접속이 안 되고 있고요. 어떤 사이트는 백신을 2개 깔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전산 관리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왜냐면 물론 높은 분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겠는데 백신을 2개 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바이러스로 인식을 합니다. 컴퓨터 속도가 50% 정도 내려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내 컴퓨터에 원래 내가 쓰던 백신 하나 더 있으면요. 그냥 환장합니다. 아주. 네. 그래서 백신은 가급적 하나만 쓰시는 게 좋고요. 정의해서 1개를 딱 쓰시는 게 좋고 백신을 굳이 쓰려고 하시면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이제 윈도우 디펜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쓰시거나 그러니까 백신을 따로 깔지 않아도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하나 내장이 돼 있어요. 그걸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해지를 하시고 V3 라이트 정도 무난하게 그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인데 프로그램에 가보면 여기 HTML 편집기를 뭐를 쓸 수 있느냐 이 옵션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기 갑자기 엑셀이랑 퍼블리셔랑 워드가 메모장이 여기 뜨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는 자리예요. 그럼 이제 HTML 언어가 메모장에서 보이겠죠? 자, 고급 탭에 가면 여기 설정을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여기서 좀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떠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와요. 아니면 페이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그 사이트를 개발하신 분이 우리 페이지는 인터넷 옵션에서 뭐를 이렇게 바꿔야 열립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호환성이 안 좋은 거죠. 네. 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의 사용률보다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있는 브라우저에 맞춰서 페이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파리나 크롬에서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HTML5를 이용해서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굳이 앞으로는 안 봐도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원래대로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전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쓸 때 익스플로러에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걸 원래대로로 눌러주면 복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서 봤고요. 문제를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1번 40페이지 우측 상단입니다. 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웹브라우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을 보는 프로그램이었죠. 파이어폭스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중에 모질라 혹시 아시나요? 그 고질라 아시죠? 고질라. 고질라 친구 중에 모질라라는 애가 있어요. 모스라라는 애가 있는데 뭐 그걸 단어를 합쳐서 모질라라고 만든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고요. 이 모질라 모질라라는 회사에서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시장에 진입을 잘 못했어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이제 불려오잖아요. 파이어폭스. 아이콘이 이렇게 여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깔아서 써보면요. 크롬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쓸만하고요. 그 다음에 오페라라는 브라우저가 또 있습니다. 오페라 브라우저도 역시 아이콘은 이렇게 O라고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크롬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얘들은 메인 엔진을 전부 다 크로니움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면 크롬하고 차이점을 거의 느끼실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크로니움 엔진을 기반으로 이제 웹브라우저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데 그게 네이버의 웨일이라는 브라우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를 쓰시면 크롬 아니면 뭐 이런 오페라, 파이어폭스, 뭐 네이버 웨일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크롬이 장점은 되게 빨라요. 장점은 되게 빠르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익숙하고요. 단점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시스템 메모리가 크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 램이 좀 작아요. 막 2기가, 3기가 이래요. 그러면 크롬이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좀 대안일 수 있어요. 크롬의 단점들을 얘들이 좀 보완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드웨어 사용들이 원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크롬을 쓰시면 크게 불편함이 없죠. 자, 그래서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오페라 같은 것들은 유명한 브라우저들이고요. 구글에 크롬이 있는데 그냥 구글은 검색 엔진이죠. 네, 그래서 요걸 골라내셨으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게 하거나 웹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접속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쿠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쿠키를 자꾸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에 내 컴퓨터에는 쿠키를 지우실 필요가 없죠. 매일 내가 쓰는 거니까요. 근데 공공장소에서 남의 컴퓨터를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로그인 해놓고 그냥 가시는 분이 여기에도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때마다 로그아웃을 하거든요. 가끔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걸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로그아웃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크롬이 구글이 참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보던 영상이 회사에서 딱 노트북 딱 열었는데 이어져서 나와요. 우리 애가 집에서 자꾸 이제 동영상을 보잖아요. 요새는 뭘 보더라? 애가 좀 크니까 뭐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영상을 보거든요. 업무용 컴퓨터를 켜보면 이제 계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냥 가득 떠 있습니다. 여기 로그인이 안 돼 있나? 유튜브에 딱 가보면 유튜브의 운영 방식이 뭐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거든요. 카테고리가 메인 카테고리가 13개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엔터테이너, 이 사람은 어린이, 이 사람은 IT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계정을.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걸 자꾸 띄워줘요. 지금 캠핑이 되게 유행이죠. 뭐 차박, 그리고 이제 뭐 모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유행인데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봤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뜨는 거고 뭐 이제 먹방 유행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뜨는데 집에 어린이가 없는 사람은요 어린이 관련 영상이 안 보여요. 근데 어린이가 있는 사람은 자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어린이가 있는 사람은 유튜브를 딱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자꾸 또 애들 보는 것들. 네. 초등학생들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을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사용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컴퓨터에서 쿠팡에다가 뭐 캠핑용품을 검색을 했는데 집에 가다가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에 광고에 내가 아까 봤던 물건들이 자꾸 뜨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메뉴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구글이 이제 되게 프로그램 되게 심플하게 만드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안에를 들여다보면 AI가 장난 아니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사용자한테는 최대한 쉬운 인터페이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런 자료들이 바로 쿠키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쿠키를 구글이 수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해당 계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할 것이라는 걸 자꾸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3, 4시간씩 하루에 핸드폰 사용 시간이 6시간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애들 많이 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네. 와이프가 저한테 맨날 게임한다고 주말에밖에 안 하거든요. 자기는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그래요. 네. 자, 3번을 또 한번 봅니다. 이런 용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갖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엔진. 구글이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구글 검색 엔진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에서 막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올려줘요. 그래서 검색이 잘 된다. 그래서 구글이 점점 시장 점유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 완전 이제 네이버를 뒤집어 엎은 거거든요. 이런 걸 메타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20년 전 자료도 어디서 막 가지고 와요. 네. 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나오죠. 중요한 용어들 위주로 조금 보겠습니다. 자, 월드와이드 웹, www,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 쓸 때 맨 앞에다 치는 이건데, 월드와이드 웹의 약자죠. 제가 어떤 사람이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 정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웹 서버 앞에다가는 www라고 쓰자. 어딘가 이제 주소를 쓰긴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록스.com, 뭐 인텔닷컴 이런 식으로만 하면 조금 웹 서버를 지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해당 사이트 안에는 주소를 정할 때요. 우리 어제 도메인 네임 URL 좀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록스라는 회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하는 데예요? 복사기 만드는 데죠. 근데 이제 복사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IT 쪽으로도 굉장히 좀 큽니다. 사업을 많이 해요. 예전부터 이제 이런 IT 관련 규격을 만드는데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록스라는 회사 안에는 여러 가지 호스트들이 있습니다. 호스트는 이제 서버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프린터 서버도 있을 수 있고요. 뉴스 서버도 있을 수 있고 메일 서버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 서버도 있을 수 있고 파일 서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록스를 찾는 첫 번째 손님은 과연 어디로 들어오면 될까? 우리 메인 페이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좀 정하자. 처음에는 인덱스 같은 걸로 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인덱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로 많이 사용되는 파일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www라고 붙이자.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게 됐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FTP는 파일 전송 서비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웹페이지 전송할 때는 HTML을 쓰죠. HTTP를 쓰죠. FTP는 파일 전송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없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삭제가 됐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는 문제 또 몇 가지 좀 같이 볼게요. 이런 단어들을 보셨을 때 좀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면 관련된 이제 용어 사전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용어가 반입니다. 예, 용어만 공부 열심히 하셔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사이트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텀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산 관련 용어가 나오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컴퓨터 관련 용어들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이트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뭔가 검색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뭐가 쳐지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이제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면은 여전히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 용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노트에서 눌러보시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 사이트가 여전히 검색은 여기 검색 창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는 링크들을 눌러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뭐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서 혹시 공부를 하실 때 사이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FTP 아까 전에 봤죠? 자, 텔넷은 뭐냐면요. 우리 이 도스 창에도 텔넷이라는 지금 없구나. 윈도우 전에 있었는데 텔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 접근할 때 쓰는 겁니다. 윈도우에서 리눅스 시스템에 이제 접속할 때 원격 접속할 수 있는 창 그런 프로토콜을 텔넷이라고 합니다. 월드와이드 웹은 이제 인터넷 웹 서비스를 통칭하는 거고요. USB는 인터넷이랑 관련 없죠? 얘가 답이고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채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IRC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메신저 하면은 뭐 있었어요? 네이트온, 뭐 또 뭐 있었죠? MSN 이것들을 이제 많이 쓰다가 지금은 이제 PC용 카톡을 쓰죠. 자,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RC가 아까 전에 이제 채팅 서비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이제 전자우편 부분을 봅니다. 자, 전자우편 부분은요. 우리가 이메일을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요 프로토콜 명칭을 꼭 좀 익혀 놓으세요.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메일을 쓸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뭡니까? 해서 이제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 좋거든요. 그럼 저는 POP나 SMTP를 본 적이 없는데요. 자, 업무적으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영업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업무를 할 때는 이메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업무를 할 때 아웃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아웃룩은 오피스에 포함이 되어 있고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웃룩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 기존 메일 서버에 있는 계정을 연동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도 아웃룩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아웃룩 프로그램은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긴 창입니다.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처럼 되어 있는데 왼쪽에 이메일이 와 있으면 더블 클릭하면 메일이 이제 바로 보이는 거예요. 쉬운 개념으로는 메일 서버에 우리가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만 이메일을 보잖아요.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네이버 메일에 들어가야 이메일이 보이는데 아웃룩을 딱 키면은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이메일 그날 온 거 다 다운받아져요. 컴퓨터에. 굉장히 편합니다.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이 많고 이메일로 주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면 아웃룩이 쓰다 안 쓰면 되게 불편해요. 자, 그럼 네이버나 지메일 같은 것들을 아웃룩이랑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사설 메일 서버가 회사 내에 있을 때에는 대부분 네트워크 관리자가 아웃룩을 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메일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이메일을 보여주게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메일 서버 그냥 구축해놓고
아웃룩에 연동만 시켜주면 쉽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 네이버 메일도 아웃룩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 고객센터에 가면 아웃룩을 네이버 계정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고객센터 설명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IMAP나 SMTP 설정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그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 환경 설정에 뭐 이런 데 가서 쓸 수 있게 하신 다음에 아웃룩에 가서 이렇게 주소를 추가해 주세요. 아웃룩에 네이버 메일 주소 넣은 다음에 POP나 IMAP를 쓰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메일 서버, 보내는 서버와 받는 서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보내는 서버는 SMTP, 받는 서버는 IMAP라고 하는 서버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정이 되고 포트 번호 같은 것들이나 아이디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아웃룩에다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웃룩만 키면 이메일이 싹 와 있는 거예요. 이메일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시는 분은 이걸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출근하자마자 이메일부터 연다 그러면 아웃룩을 한번 써보면 이 편리함에 다시는 다른 걸 못 쓸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그동안 온 메일들이 전부 다 하드에 다운로드 된다고 했잖아요. 주기적으로 백업을 이제 해놓으시면 몇 년 전에 왔던 이메일들도 계속 내가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웃룩 관련 자격 시험도 있습니다. 네, 관련 자격 시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토콜들은 이메일을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 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POP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뭐 이런 식으로 받을 때 그리고 보낼 때 쓰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 스팸 메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스팸 메일 우리 먹는 스팸 있죠?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스팸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 전쟁하는 데에다가 이제 강제적으로 보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받기 싫은 거. 네. 우리나라는 스팸이 되게 고급 음식이고 부대찌개가 아주 맛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해먹을 줄 모른대요. 그래서 스팸 하면 왜 안 먹고 싶어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정크 메일, 쓰레기 메일 이런 걸로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폭탄 메일, 자 이메일을 너무 많이 보내서 상대방이 업무를 못하게. 그럼 이제 실제 진짜로 필요한 업무 메일이 이제 사이에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일을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특정 서버에서 온 메일을 안 받아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 문제 또 쭉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